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10월 31일 어른이 실험실 탐험 세 번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른이 실험실 탐험은 이 과학기술인 단체인 ESC의 과학문화위원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ESC의 3기 대표를 현재 맡고 있기도 합니다. 보통 어른이 실험실 탐험 행사에서는 탐험 행사에 신청하신 분들이 직접 실험실 현장을 방문하셔서 직접 실험 활동에 참여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제가 10월 31일에 진행할 실험실 탐험은 그 전에 했던 실험실 탐험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만 실험실 탐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는 실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 그리고 10월 31일에 함께 진행할 탐험의 내용도 모든 분들이 어떤 본인의 컴퓨터만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과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체험 활동, 그런 것들로 그 실험실 탐험 그 내용을 꾸려봤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이 실험실 탐험 날이고요. 모든 분들이 이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제가 진행하는 강연을 같이 들으시고, 그리고 강연과 함께 여러분들이 본인의 컴퓨터를 갖고 직접 그 실습을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10월 31일 2시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물리학에서 통계물리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통계물리학은 굉장히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커다란 물리 시스템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전통적인 한 전공 분야의 이름입니다. 통계물리학은 티끌 모아 태산을 이해한다 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통계물리학자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티끌 모아 태산을 이해한다 라는 말의 의미처럼 통계물리학자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태산입니다. 즉, 거시적인 시스템이 보여주는 어떤 통계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요. 통계물리학자들은 이런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출발은 티끌부터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즉, 미시적인 정보로부터 출발해서 거시적인 통계적인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통계물리학자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통계물리학은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실험실 탐험 날인 10월 30일까지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실험실 탐험 당일 이전에 이 강연을 듣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론물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용할 탐험 장비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용할 프로그램의 이름이 GNU 플랫 혹은 GNU 플랫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GNU 플랫을 각자 여러분께서 본인의 컴퓨터에 미리미리 인스톨을 해 보시고, 그리고 10월 31일에 그 당일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GNU 플랫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그 웹 주소가 있는데요. www.gnuplat.info 라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윈도우 환경에서 그날 실습에 참여하실 계획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그 GNU 플랫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 버전 5.2.8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가실 수 있고요. 그 폴더의 윗부분에 보면 그 EXE라는 윈도우에서 실행 가능한 파일을 의미하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받으셔서 클릭하시면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쉽게 이 프로그램이 인스톨이 됩니다. 만약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맥을 이용하는 사용자이시라면 맥은 이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맥에서 홈브루 그리고 맥포트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인스톨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쉽게 이 GNU 플랫을 내려받으실 수 있고요. 자, 탐험 당일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줌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온라인 그 줌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께 강연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시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방금 설명드렸던 GNU 플랫을 인스톨 하신 여러분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직접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GNU 플랫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실습하고 따라해 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날 탐험에 이용할 그 실제 데이터들은 실험 당일 제가 줌의 채팅방에 파일을 올리고 여러분이 내려받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그날 그 참여하실 분들의 숫자가 제가 모든 답변을 실시간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계획은 줌에서 소회의실을 여러 개를 만들고 여러분 각자를 소회의실에 이제 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소회의실로 옮기신 다음에 소회의실에서 얼마든지 긴밀하게 그날 도움을 주실 여러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10월 31일 행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허블의 법칙은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마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문장으로 줄여서 설명하자면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는 훨씬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허블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 두 가지 양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은하까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은하가 얼마나 빨리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은하의 후퇴 속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로부터 은하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허블이 이용한 방법은 변광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변광성 중에 어떤 유형의 변광성은 절대 밝기와 그 변광성의 변광 주기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려면 망원경으로 변광성을 하나 찾으세요. 그리고 그 변광성이 얼마나 빨리 빛의 밝기가 변하는지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광 주기를 우리가 측정한 거고요. 그러면 천문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그 변광 주기를 갖고 있는 변광성의 절대적인 밝기가 몇 등급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똑같은 밝기의 촛불이라도 가까이서 보면 밝아 보이고 멀리서 보면 어두워 보이잖아요. 바로 그걸 이용을 해서 천문학자들이 변광성의 밝기를 지금 지구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상대 밝기인 거죠. 그래서 상대 밝기와 절대 밝기를 비교하면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천문학자들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물리학에서 도플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천체라면 그 별빛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걸 적색 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멀리 붉은색 쪽으로 이동했는지를 측정하면 그 은하의 후퇴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 두 양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은하의 후퇴 속도 V와 우리로부터 은하까지의 거리 D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허블의 법칙이고요. 이 두 양 사이의 비례 상수 H라고 적히는 숫자를 찾아내면 바로 이 H가 후퇴 속도와 이 후퇴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관계된 두 양을 연결해주는 상수가 됩니다. 허블의 상수라고 불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듯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하면 허블 상수의 역수를 구하면 흥미롭게도 우리 우주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허블이 논문에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는 은하까지의 거리 그리고 은하의 후퇴 속도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실험 탐험 날 당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내용은 이 허블이 논문에 공개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허블 상수 H를 함께 찾아내는 그런 실습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자, 과학자들이 어떤 양을 측정을 하게 되면 항상 오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우에 두 양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원래는 깨끗하게 직선을 따라서 직선 위에 나란히 놓여져야 되는 측정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의 측정치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직선 주위에 이렇게 오차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를 이 과학 분야에서는 이 곡선 맞춤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함수와 실제 관측 데이터 사이의 오차를 계산하고요. 그 오차가 가장 최소가 되는 함수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당일 여러분께 허블의 관측 데이터를 줌의 채팅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께 공개를 할 거고요. 자,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허블 상수를 직접 계산해 보는 실습인데요. 현재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허블 상수의 값은 67.8이 됩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은하의 나이를 대충 추산하면 약 146억 년에 해당하는 우주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여러분이 실습에 이용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도 그 데이터로부터 허블 상수를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그 역수를 계산해서 허블의 관측 데이터에 기반한 우주의 나이를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래 고문하면 데이터도 자백한다라는 말이 데이터에 관심 있는 과학자들이 농담처럼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문에서 얻는 자백을 100%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데이터를 열심히 우리가 쳐다보면 결국 데이터가 자기 안에 담겨있는 속내를 털어놓는다라는 식으로 이 문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데이터가 과거 우리나라에 전파됐었던 메르스 당시에 가로축에는 매일매일의 날짜고요. 세로축에는 지금까지 도대체 몇 명의 환자 숫자가 발견됐는지를 그래프로 제가 그려본 그림입니다. 이 메르스 환자 데이터는 여러분도 쉽게 웹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 누구나 쉽게 이 그림에 이용된 데이터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실습에서는 제가 이 데이터도 여러분에게 파일의 형태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자, 메르스의 환자 숫자가 변화된 패턴을 보시면 처음에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 없다가 초기에 급격히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요.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 이와 같은 환자 숫자의 증가의 폭이 점점 둔화돼서 최종적으로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볼록의 형태로 바뀌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 환자 수에 이제 수렴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언뜻 보시면 영어 S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곡선을 S자 곡선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S자 곡선이 갖고 있는 특징이 처음에는 아래로 볼록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변곡점이 있게 됩니다.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경우에 이런 감염 확산의 데이터가 변곡점의 왼쪽과 변곡점의 오른쪽이 서로 대칭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S자형의 감염 확산의 곡선을 이해할 수 있는 감염 확산의 아주 단순한 모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형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께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모형을 이 감염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구획 모형, 영어로는 컴파트먼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획 모형의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걸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 굉장히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워낙 교류가 활발해서 매일 누군가 마을 사람들을 활발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때 구획 모형은 이 감염병의 확산을 이 마을에 현재 있는 병에 걸린 사람, 건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각각의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만을 이용을 해서 이 마을에
오늘 만약에 N명의 환자가 있다면 내일은 도대체 몇 명의 환자가 발생할까를 아주 단순하게 기술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획 모형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이용을 해서 이 구획 모형의 솔루션을,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단점도 명확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작은 마을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작은 마을로 본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인 수원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을 확산시킬 확률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을 확산시킬 확률이 똑같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구획 모형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당연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서울 사람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에게 그 감염병을 옮길 확률보다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에게 감염병을 옮길 확률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정확히 성립할 수 없는 가정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이 감염병의 구획 모형은 사실 현실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획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 한 도시 안에서의 감염, 그 정도는 아무래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성격이 다른 여러 도시가 존재하는 커다란 나라에서 감염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비행기 항공망을 통해서 감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의 감염병 확산의 패턴을 이해하기에는 이런 구획 모형이 어쩔 수 없는 큰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구획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구획 모형 중에 가장 단순한 모형 중에 하나인 SI 모형이라고 불리는 모형을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 SI 모형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딱 두 가지 종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병에 걸린 사람, 하나는 병에 아직 안 걸린 사람. 자,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을 그 S라는 기호로 표현합니다. I로 표시합니다. infected라는 영어의 약자고요. 병에 아직 안 걸린 사람은 병균에 대한 수용성이 있다는 뜻으로 susceptible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S라는 심볼로 표시합니다. 자, 이 작은 마을에서 마을 전체의 사람 숫자는 K명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오늘 N명의 감염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K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N명이 병에 걸려 있으니까 병에 아직 안 걸려서 앞으로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숫자는 당연히 K 빼기 N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을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사람들을 하루에 아무나 한 명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한 명을 임의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미감염자여서 감염자가 병원기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전체 마을 사람 숫자 분의 아직 병에 안 걸린 사람의 숫자가 되겠죠. K 빼기 N이 바로 이 확률이 됩니다. 감염자 한 명이 마을 사람 중에 어느 한 명을 임의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아직 감염이 안 된 미감염자일 확률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되면 R이라는 확률로 이 사람이 병원기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 이 마을에 현재 N명의 감염자가 있잖아요. 그럼 N명의 감염자 모두가 하루에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의 기대값은 아래 보고 계시는 식의 우변의 두 번째 항으로 아주 쉽게 표현됩니다. R 곱하기 N 괄호 열고 1 빼기 K분의 N이 바로 하루에 늘어나는 감염자의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 방식을 따라서 현재 이 마을에서 늘어나는 감염자가 하루에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간단한 수식으로 적을 수 있게 되고요. 이 수식은 흥미롭게도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이 마을에서 하루하루 감염자가 몇 명이 발생할지를 솔루션을 우리가 수학계 함수꼴로 적을 수가 있고요. 그 수식이 바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맨 아래에 보고 계시는 로지스틱 곡선이라고 불리는 꼴이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메르스의 환자 숫자의 변화의 추이를 방금 보여드린 이 로지스틱 곡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에서 점은 메르스 당시 매일매일의 환자 숫자고요. 그거를 관통하는 깨끗한 커브의 모양이 바로 SI 모형으로 생각한 로지스틱 커브의 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감염병의 확산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영학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이용하는 커브인데요. 상품 유행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새로운 어떤 신상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써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변 분들에게 이 상품 정말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라고 추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추천에 설득된 사람이 이 새로운 신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감염병의 병균이 확산되는 것과 사실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유행 곡선, 이 마케팅이나 경영학에서 많이 이용하는 상품 유행 곡선의 커브가 메르스 때 감염병 확산을 설명했던 이 SI 모형으로 생각한 로지스틱 커브와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자, 메르스의 감염이 굉장히 초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SI 모형의 미분 방정식을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직은 병원 중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인 n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의 숫자 분의 현재 감염된 사람의 숫자의 비율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커브가 나왔던 SI 모형의 수식을 두 번째 항을 빼고 첫 번째 항만 적어도 됩니다. 초기 단계에는요. 그러면 방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수식이 되고요. 이 수식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급격히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모든 감염병 확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걸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메르스 때 이 커브를 이해하는 곡선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해보면 R이라고 하는 값이 그 하루에 0.25가 됩니다. 즉, 나흘에 한 명을 감염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얼마나 무섭냐면 한 명이 처음에 감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흘이 지나면 감염자가 2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흘이 또 지나면 2명 중에 각각이 또 한 명씩을 감염시키니까 8일이 지나면은 4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나흘이 지나서 12일 후가 되면 이제는 8명이 되는 거고요. 또 나흘이 지나서 16일이 되면 이제는 16명이 되죠. 이렇게 나흘이 지날 때마다 2배씩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줘서 초기에 모든 감염병 확산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여줍니다. 자, SI 모형은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코비드19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감염 확산 모형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SI 모형에서는 한 번 감염이 되면 이분은 계속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것을 그 모형에서 설명을 하는 모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우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이분은 여전히 감염자인 거죠. 감염자 중에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분들은 병원에 격리가 되고요. 따라서 이분들은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또 있습니다. 이 모형은 SIR 모형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SIR 모형에서의 R이라는 상태는 감염자 중에 회복된 상태를 원래는 의미합니다. 회복됐다는 것의 의미는 I 상태에서 회복이 된 사람들은 이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돼서 다음에는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병원에 격리된 사람들은 더 이상 감염 확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SIR 모형에서의 R 상태가 우리 사회에선 감염병에 걸린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숫자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SIR 모형을 설명하는 미분 방정식도 우리가 적을 수 있는데요. 수식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도 SIR 모형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미분 방정식의 의미를 여러분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제가 SIR 모형의 S 상태, I 상태, 그리고 R 상태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려본 겁니다. 여기서 R 상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선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고요. 따라서 R 상태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메르스 때의 S자 커브를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SIR 모형에서의 R 상태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를 로지스틱 커브에 맞춰서 커브를 그려본 건데요. 두 커브가 거의 비슷한 꼴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감염 확산 모형 중에 구획 모형에 대한 소개를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균질하지 않은 여러 마을이 공존하는 그런 현실에서는 이 구획 모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는 또 다른 모형이 있는데요. 이런 걸 메타 인구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각각의 마을은 SIR 모형으로 기술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마을로 이동이 있잖아요. 그 이동의 패턴까지도 모형에 넣는 것이 이 메타 인구 모형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메타 인구 모형은 한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하나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린 구획 모형의 일종인 SIR 모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에서의 교통의 패턴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설명하는 방식을 SIR 모형에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하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메타 인구 모형을 이용한 과거에 훌륭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2013년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그 메타 인구 모형을 이용한 모형인데요. 이 연구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신종플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신종플루가 어느 나라에서 출발해서 다음에 어느 나라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로 확산되고 그 확산이 이루어진 국가들의 순서를 이 메타 인구 모형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가 이 논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저는 통계물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으면 관심 있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이 통계물리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계적인 예측은 점점 더 정확해진다는, 이걸 통계학에서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부르는 것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많아지면 점점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점점 정교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이 감염 확산 모형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과거부터 오늘까지 이 감염 확산이 이루어진 패턴이 오늘부터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걸까라는 것에 대한 보장은 당연히 이런 모형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보장을 할 수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이런 확산 예측이라는 의미에서 이걸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하지 않고요, 현재에 대한 예측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에 대한 예측을 요즘 포캐스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우캐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의 실제 현실의 데이터를 잘 모으고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감염 확산의 수리적인 모형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강연이 이제 막바지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통계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관심 있게 생각하는 문장이 함께하면 달라진다는 것이 저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구성 요소가 모여진 전체는 구성 요소 하나가 가질 수 없는 특성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함께하면 달라진다라는 이 문장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많아지면 정확해진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실험실 탐험 행사가 저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를 과학자들이 쓴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연구의 현장이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그런 그 탐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이 과학자들이 일상에서 하고자 하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 사전 동영상 강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31일 실험실 탐험 당일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